서울 북촌 고즈넉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정수 전통 공방이 있었다. 한정수 60대 후반은 이곳에서 40년 넘게 가구를 만들어 온 장인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면 투박한 나무 토막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예술품으로 변했다. 그의 가구는 해외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지만 정작 그는 공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전처럼 느리게 그러나 완벽하게 한 땀 한 땀 가구를 만들고 있었다. 한정수의 공방 맞은편에는 박진철 한의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의사 박진철 60대 후반 역시 4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환자를 돌봐온 명의였다. 그는 한정수와 둘도 없는 벗이었지만 성격은 달랐다. 한정수가 고요하고 무뚝뚝한 산이라면 박진철은 다정하고 사교성 좋은 강물 같았다. 매일 아침 두 노인은 각자의 가게 문을 열며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수 형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박진철이 밝게 웃으며 인사하면 한정수는 목재를 다듬는 손을 멈추고 고개만 끄덕였다. 자네도. 이 평화로운 북촌에 얼마 전부터 불청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강동철 40대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주민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옥 보존을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는 한정수와 박진철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강동철은 용 문신을 한 건장한 체구에 거만한 태도로 북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늘 젊은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오후 한정수의 공방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동철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한정수 씨, 고집 좀 그만 부리지. 다른 사람들 다 팔고 나갔는데 왜 당신만 버티는 거야?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한정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다듬는 정에 집중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무의 결이 살아나는 듯 했다. 이봐요, 내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야지. 당신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강동철이 소리를 높이며 한정수의 작업대 위 도면을 거칠게 밀쳤다. 도면이 바닥에 나뒹굴자 한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손에 들린 정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가게. 내 공간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 한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기운은 강동철을 잠시 멈칫하게 했다. 하지만 강동철은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이런 곰을 만드는 늙은이가 겁이라도 주는 거야? 야, 너희들 이 늙은이에게 우리 뜻을 확실히 전해줘. 강동철의 부하들이 한정수를 향해 다가왔다. 그때 옆집 한의원 문이 열리고 박진철이 나타났다. 이봐요, 강 사장. 남의 가게에 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분은 이 동네의 장인 어르신이시라고요. 어이쿠, 한의사 양반까지 오셨네? 두 분이서 아주 짝짝꿍이구만. 그래, 한의사 양반은 몸이 불편한 환자나 잘 보시오.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강동철이 박진철을 조롱하듯 말했다. 그 순간 한정수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는 작업대 위에서 쇠망치 하나를 들어 올렸다. 강동철의 부하들은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다. 한정수는 쇠망치를 들고 강동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가게. 내 손에 있는 이 망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닐세. 사람의 숨통을 끊을 수도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자네들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선택하게. 한정수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강동철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강동철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방을 나섰다. 그들이 사라지자 한정수는 다시 고요히 망치를 내려놓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박진철은 한정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이러시다 큰일 나십니다. 그 자들은 단순한 양아치들이 아니에요. 괜찮네, 진철아. 내 손은 나쁜 짓을 하는데 쓰이지 않을 걸세. 다만 내 몸과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이지. 한정수의 말에 박진철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한정수의 공방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한의원으로 돌아갔다.
두 노인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북촌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동철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밤마다 찾아와 공방과 한의원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유치한 협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정수와 박진철은 굴하지 않았다. 특히 한정수는 공방 문을 굳게 닫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철이 한정수의 공방을 찾았다. 형님, 잠시 저녁이나 함께 하시지요. 제가 집에서 손수 끓인 삼계탕이 있습니다. 한정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공방을 정리하고 박진철의 한의원으로 향했다. 한의원 뒤편의 작은 마당에는 박진철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이 있었다. 아이고, 한 선생님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박진철의 아내가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진철은 한정수에게 낡은 앨범을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남기신 앨범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이 한의원을 차린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지요. 앨범 속에는 젊은 박진철과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을 넘기던 한정수의 손이 멈칫했다. 앨범 속 한 장의 흑백 사진에는 젊은 박진우와 그의 아내가 한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이분은? 이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은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전쟁통에 잃어버린 귀한 전통 공예품을 찾기 위해 북한 지역까지 가셨는데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분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이분을 북방의 영웅이라 부르셨죠. 한정수는 사진 속 노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었다. 한정수는 급히 손을 감추었다. 박진철은 한정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앨범을 덮고 한정수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사실 제게는 오래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은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요. 그분은 비단결 같은 손을 가진 분이셨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공예품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주셨는데 그 숨기시는 손기술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고요. 그리고 그분 손에 아주 독특한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에 스친 흉터처럼 길게 이어진. 한정수는 컵에 담긴 차를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컵이 깨지며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이고 형님, 괜찮으십니까? 박진철이 놀라 물었고 한정수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네. 늙으니 손이 자꾸 떨리는군. 박진철은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는 한정수의 손을 지켜보았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었다. 박진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40년 전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단결 같은 손을 가진 은인. 한정수가 거친 나무를 다루면서도 그의 손이 항상 부드럽고 섬세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강동철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한정수와 박진철을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한정수 공방에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공방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공방은 이미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린 상태였다. 한정수는 멍하니 공방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철은 한정수를 찾아왔다. 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릴 필요 없잖아요? 공방도 다 타버렸고. 이쯤에서 포기하시죠. 제가 보상금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 강동철의 비열한 미소에 한정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때 박진철이 한정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강 사장, 당신 짓이지? 당신이 방어한 거잖아. 증거 있습니까? 그냥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건데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강동철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한정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공방 벽에 걸려있던 그가 40년 넘게 아껴온 나무 망치를 들었다. 망치의 손잡이는 그의 손대로 윤이 났다. 자네, 내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그리고 내 몸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 자네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내 손이 기억하고 있네. 한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헛소리 말고 내가 불낸 증거 가져와봐. 강동철이 소리치자 한정수는 그의 오른손목을 낚아챘다. 한정수의 엄지손가락이 강동철의 손목 안쪽 비수열이라 불리는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강동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곳은 한의원 앞일세. 자네의 몸이 비수열을 누르자마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내 손기술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한정수의 말에 강동철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한정수를 제압하려 했지만 한정수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그들의 손목과 팔꿈치 안쪽의 혈자리를 찔렀다. 척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척추혈을 누르자 그들은 마치 마네킹처럼 굳어버렸다. 한정수의 손기술은 오랜 가구 제작 경험으로 단련된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경찰에 신고해, 진철아. 이 자들이 벌인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해. 박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 강동철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늙은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 40년 전에 우리 조직의 은신처를 다 부수고 도망간 그 전통 공예품 보존가 아니야? 그 낡은 조각상을 지키겠다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놈. 강동철의 말에 박진철과 한정수의 눈이 커졌다. 강동철의 할아버지는 바로 박진철의 아버지 박진우의 공예품을 훔치려던 북한군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강동철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한정수와 박진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박진철은 한정수에게 물었다. 형님, 정말 그분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찾던 그 은인. 한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래, 진철아. 40년 전 자네 아버지를 돕기 위해 북한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공예품을 만들던 공예가였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곳까지 가야만 했지. 나는 자네 아버지처럼 귀한 공예품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귀한 재료를 찾아다녔네. 그때 자네 아버지를 만났지. 한정수는 말을 이었다. 그는 박진철의 아버지가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 남한으로 귀순하려는 것을 도왔다. 그가 맡은 임무는 박진철의 아버지, 즉 박진우가 제작한 희귀한 전통 공예품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군과 마주쳤고 그들의 총에 맞아 박진철의 아버지와 헤어졌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가 생겼다. 그때 자네 아버지를 노린 것이 바로 강동철의 할아버지였네. 그는 북한에서 공예품을 훔치는 전문 도둑이었지. 나는 자네 아버지와 공예품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 도둑을 제압했네. 그리고 내 몸에 총알이 스쳐 생긴 흉터는. 한정수는 박진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숨겨왔던 과거일세. 박진철은 한정수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형님,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유언장과 함께 발견된 편지입니다. 은인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에는 박진우가 한정수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은인이 내 딸 진이의 남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박진철은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한정수가 풋풋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여인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 여인은 바로 박진철의 누나였다. 한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박진철의 누나와 연인 관계였고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사건 이후 한정수는 자신에게 묻은 피와 죄책감으로 인해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박진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자 돌아가신 누나의 첫사랑이었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정수와 박진철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강동철 일당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북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한정수는 박진철의 도움을 받아 불에 탄 공방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박진철은 한정수를 돕기 위해 한의원을 잠시 쉬고 공방으로 출근했다.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이자 동료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철은 한정수의 손에 들린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형님, 그 나무는 어떤 작품이 될 예정입니까? 자네와 내가 평생 함께 걷게 될 길을 만들려고 하네. 한정수의 말에 박진철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늦은 밤 공방 복원 작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박진철은 술잔을 들고 한정수에게 말했다. 형님, 우리 누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랬겠지. 평생 후회로 남은 일이었네. 내가 그때 왜 떠났는지. 박진철은 한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날 밤 한정수는 홀로 공방에 남아 잠을 청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철의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는 홀로 그녀의 환영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이야, 내가 돌아왔어. 이제 내 곁으로 돌아갈게. 그는 과거의 자신과 만나는 듯한 환상을 보았다. 젊은 한정수가 노인이 된 자신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그동안 외롭게 혼자였지? 이제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게. 환상 속의 젊은 한정수는 노인이 된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다. 두 개의 몸이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듯한 묘한 감각이 느껴졌다. 젊은 한정수가 노인이 된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될 거야. 그의 손길은 뜨겁고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노인이 된 한정수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진이야. 한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이제 우리 함께 가자. 환상 속의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어 뜨거운 숨결을 나누었다. 아침 햇살이 공방을 비추었을 때 한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밤사이 꾼 꿈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박진철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박진이가 살아있을 것이었다. 두 노인은 이제 40년 전의 인연을 넘어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 시작했다.